안녕하십니까. KB증권 주식 전략 담당 이은택입니다. 오늘은 4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과열권에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저항선이 2800 부근에 근접하고 있고,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심한 과열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달은 상승으로 과열권에 근접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과 같이 과열이 크게 나타났을 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두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일 이격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100일 이격도가 지금처럼 110%를 넘었던 사례들은 모두 6번이 존재합니다. 이 6번의 사례 중에서 4번은 거의 조정 없이 아주 작은 조정만 갖고 계속 상승장이 펼쳐졌고요. 나머지 2번은 상당폭 조정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떨 때 상승이 벌어지고 어떨 때 조정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타났던 사례는 2011년 조정하고요. 그리고 2018년 두 번이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하고 2018년은 다른 4번의 사례와 구분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바로 경기 사이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번 2011년과 2018년은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과열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 사이클이 정점을 향하고 있을 때 과열 국면이 나타나면은 그만큼 주가 조정이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주가의 하락폭이 5%에서 약 10%에 그쳤던 나머지 사례들은 대부분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낮은 국면에서 반등할 때 나타났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향후 경기가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이 기업 이익도 늘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주가가 한 10% 정도 빠지면은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반면에 경기가 정점이면 야 이거보다 더 좋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열 국면이 나타나면은 그만큼 조정이 조금 더 세게 나타난다는 거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또 방법을 봤습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매달 2% 이상씩 5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5개월 연속 상승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매달 2% 이상씩 상승했는데 5개월 연속 상승한 경우들은 1871년부터 해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27번, 지금이 28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27개가 있는데 여기 세보면 27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나타나는 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로 묶는다면은 불과 16번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매달 2%씩 5개월 연속 상승한 사례는 16번 있었고, 그럼 한 150년 중에 16번이니까 뭐 한 9년에서 1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그런 드문 신호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향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보통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상승률 70.6%, 그 승률은 82%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어느 정도 강도냐면요. 평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왜냐면은 주가가 원래 우상향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사더라도 기대값은 플러스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평년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수익률 같은 경우 평년의 12개월 포워드 수익은 6.3% 기대값이 나오지만 아까와 같이 5개월 연속 상승하고 2% 이상씩 매달 상승했을 때는 기대값이 17.6%로 굉장히 뻥 뜁니다. 그리고 승률도 평년에는 약 62%, 그러니까 뭐 한 10년 주식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치면은 평균적으로 150년 동안 10년 동안은 한 6번 이기고 한 4번 지고 이렇게 된다는 건데 5개월씩 2%이 경우에는 81%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승률로 강세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봤던 과열 국면의 신호도 그렇고 5개월 연속 상승을 봐도 이게 모두 다 큰 조정이 앞으로 임박할 거야. 사람들은 너무 지금 욕심이 많은 상태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강세장이야 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앞으로도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괜찮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우리 여기서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상승을 한 경우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도 하락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락한 경험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하락한 경우를 보면 여기 한번 이쪽에 한번 있습니다. 1919년에 한번 있었고요. 또 하락 10% 이상 하락한 게 뭐 10% 아니지만 거의 9%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게 여기 좀 몰려 있죠. 여기 좀 몰려 있는데 이게 1980년입니다. 19년, 80년 그리고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중간에 10% 이상 하락한 적이 한 번 있네요. 2011년. 즉 1919년, 1980년 그리고 2011년은 하락한 사례인데 이때는 왜 하락했을까?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좋은 시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락했을까? 이걸 좀 알아볼 거고요. 반면에 굉장히 급등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35년이 한 번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1995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사례를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연준이 대응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주가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많이 하락한 사례는 1980년이고 반대로 많이 상승한 사례는 199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1980년은 폴 볼커가 연준에 의장을 하고 있었던 긴축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주가가 폴 볼커가 처음에 금리 인상을 했다가 경기 침체에 빠지자 바로 금리 인하를 합니다. 금리 인하로 대응하니까 주가는 그때부터 랠리를 펼쳐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2% 이상씩 5개월 연속 상승하는 게 3개월 동안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폴 볼커는 그 당시에 주가를 보면서 이제는 경제가 체력이 회복되었구나. 이젠 긴축을 써도 되겠어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부터 무시무시한 긴축 정책이 80년 말부터 81년까지 펼쳐집니다. 그 결과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위에 계속 주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주가 상승을 보고 이제는 긴축해도 되겠어라고 판단해서 긴축을 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같이 꺾이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1995년에 왜 주가가 오히려 강세였을까요? 이때는 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1994년에는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대학살로 불리는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금리를 3%에서 6%로 급격하게 그린스펀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시장의 발작이 일어나자 1995년부터 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저금리 상황은 1999년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로 5개월 연속 2% 이상 상승했는데도 금리 인하가 나오니까 이쪽부터 추세적인 상승이 더욱 이어졌던 거죠. 이 랠리는 참고로 좀 사족이지만 말씀드리면은 99년도 IT 버블로 이어졌고요. 이건 언제 끝나냐? 2000년대에 들어서 연준의 추세적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버블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긴축이 결국에는 이러한 강세장을 끝내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2011년 사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하락했죠. 우리는 신용등급 강등은 이거 알 수 없잖아.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맞추겠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신용등급 강등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신용등급이 강등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가 하락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2011년이죠. QE2가 종료되었죠. 그 아까 앞에서 또 차트 보셨죠? 과열 국면까지 올라갔던 시기가 2011년이었어요. 과열 국면이었는데 그게 경기 고점에서 나타나니까 경기 고점에서 이제 경기가 꺾이는 와중에 주식시장의 과열이 꺼지기 시작했고요. 거기다 QE2까지 종료됐으니까 이거는 주식시장이 견디기 쉽지 않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은. 그러니까 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당할 거야 이런 건 모르더라도 그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긴축이 주가를 끌어내린 거고 그 다음 이어졌던 완화 정책이 그 이후에 상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을 긴축으로 대응하느냐 아니면 완화 정책을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연준 정책이 어떨 거라고 예상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연준이 또 스탠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연준이 금리 인하로 접어들 가능성이 더 크고 그렇다면은
주가가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그 조정 이후에는 또다시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랠리가 펼쳐지겠습니까? 다시 연준이 긴축으로 선회하기 전까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기 조정이 그렇죠. 저희는 나오긴 나오겠지만 아주 큰 조정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10에서 15% 이상의 큰 조정이 나온다면은 어떤 시그널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뭐 저희의 전망들이 또 중간에 바뀔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파월이 다시 긴축적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럼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저희는 장기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 이상의 주가 조정이 나타났던 사례들을 보면은 2022년 이후에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임계점을 넘어서 상승해서 신고가를 기록한 거죠. 이때도 3%라는 임계점을 넘어서 4.2라는 신고가를 기록했고 4% 임계점을 넘어서 5%는 신고가를 기록하니까 모두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저희 생각과 달리 파월이 다시 긴축적으로 스탠스를 바꾸고 금리가 급등한다면은 약 4.6% 이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정이 좀 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5%를 추세적으로 넘는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긴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파월이 만약에 긴축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이 완전히 스탠스를 다시 뒤집고 긴축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소동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이것도 저희는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낮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주가 하락하고 채권 시장에 발작이 일어나면은 또다시 금리 인하를 얘기하면서 이걸 수습하려고 할 겁니다. 마치 작년 11월 초 FOMC 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작년 11월 초가 절호의 매수 기회였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팔고 넘어갈 시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이제는 완전히 긴축으로 돌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인하 못해 오히려 금리 인상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땐 팔고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그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저희가 작년 올해 초에 많이 말씀드렸죠. 미국 국채금리 2년하고 연준의 기준금리의 네드크로스를 보면은 저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업종 전략에 대해서 반도체하고 저 PBR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드디어 리스타킹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리스타킹 사이클의 증거들이 하나씩 나올 거다 말씀드렸고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드렸죠. 특히 이런 거죠. 빨간색이 여기 재고고요. 파란색이 신규 주문인데 보통은 재고가 신규 주문이 돌면은 재고가 보통 한 분기 시차를 두고 돕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죠. 재고가 작년 말, 재작년 말에서 올해 작년 초에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늘기 시작한 거는 작년 말부터예요. 이 시차가 과거보다 훨씬 많이 벌어진 거죠. 이거는 기존에 많이 설명드렸죠. 화폐 현상에 시달리는 구매자들이 자꾸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별로 재고를 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불과 3년 전에 바로 그 전에죠. 과다 재고로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재고를 쌓고 있었지만 이게 계속될 수는 없다. 결국은 재고를 올릴 거고 그게 리스타킹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작년 말부터 시그널들이 탑단하긴 보였죠. 그리고 그게 이번에 그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굉장히 여실히 잘 드러납니다.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저희가 작년 4Q 때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리스타킹 사이클 이제 시작될 건데 그걸 단서를 어디서 찾느냐? 실적 발표 시즌 때 그 기업들이 커멘트를 하잖아요. 컨퍼런스 콜 할 때 긴급 오더가 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리스타킹 시작됐구나라고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긴급 오더가 많다라는 언급들이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에서 있었다고 했죠. 이번에는 그 다음 단계 뭐냐면은 가격 인상이 가파르다요. 그래서 가격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리스타킹 사이클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과연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스타킹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미 뭐 작년 말부터 시작했고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하나 더해서 그럼 어디가 정점일 거냐? 이건 사실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거는 반도체 주가의 절대 주가가 아니라 상대 주가의 정점을 보는 건데 한 4가지 차트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가 저희는 좀 신뢰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지표인데 뭐 보이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자주 보여드렸던 차트죠. 올해 2분기까지는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글쎄요, 탑다운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다는 거죠. 매출액 증가율도 상당히 잘 맞는데 매출액 증가율도 반기 매출액 증가율 봤을 때 2024년 상반기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상반기까지 괜찮고 하반기에는 약간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상대 주가입니다. 코스피 상대 주가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 주식은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 매출액은 2013년 이후로 10년 동안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2023년 업황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매출 정체가 오래되면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경쟁력을 좀 잃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뭐 보고서에 따르면 한 80% 이상의 경쟁력을 잃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죠. 20% 이상은 매출 정체를 겪었음에도 다시 성장을 재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는 어떤 것 때문에 성장을 재개했냐면 대부분 M&A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가 저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한 칸이 지금 여기 반칸이 300조거든요. 300조. 그러니까 웬만큼 열심히 해서 자기 산업을 어떤 디바이스를 잘 키워가지고 대박을 나더라도 매출이 한 200~300조 정도 되기 전까지는 별로 티도 안 난다는 거예요. 워낙 크기 때문에 이미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충족하냐? 대부분 M&A 이런 걸로 충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는 삼성이 좀 투자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라는 여러 증거들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하이난 의원이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저희는 어디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은 이제 저 PBR주 관련된 건데요. 저 PBR주는 여전히 엔화와 굉장히 연동돼서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엔 부근에서 횡보를 당분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총선 불확실성이 있죠. 총선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감세 정책이 더 탄력을 받느냐 아니면 일부 정책들이 떨어져 나가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값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총선 불확실성 때문에 좀 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또 하반기로 가까워 갈수록 또 추가적인 정책들이 또 나올 거고 그리고 엔화도 약간 강세 모멘텀들이 그때는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소 쉬는 분위기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바텀 피싱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하이난 의원과 김민규 의원이 4월 전략을 연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원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삼성의 투자입니다. 이 그림으로 제가 좀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이제 선형적인 성장 모델이라는 것이 있고요. 기하급수적인 성장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하급수적이라는 것은 곱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모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굳이 비교를 해본 이유는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이 AI와 관련해서 잘 대응을 하는 기업들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성장을 하더라도 이 선형적인 성장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기 그림처럼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직 이 AI 관련해서 대응을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그런 삼성이 이제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한 투자를 본격화할 그럴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항상 산업 고도화를 해오면서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무역업 그리고 수입대체 제조업 그리고 이제 중화학공업과 전자, 반도체 그리고 2010년부터는 2차 전지나 바이오를 통해서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봐주시면 이 삼성전자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이렇게 세 개 기업의 매출액을 같이 좀 합산해 봤는데요. 뭐 당연히 삼성전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은 삼성전자 대비 삼성 SDI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매출액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에 신수종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작을 했는데 10여 년 만에 이렇게 성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런 투자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이 투자를 확대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직 개편입니다. 작년 8월 그리고 11월, 12월에 이렇게 세 개의 조직이 삼성전자 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다 투자를 함으로써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내겠다,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부서들입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근거이고요. 두 번째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특히 4월 전략으로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약 70조 정도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별도 기준으로는 6조 원 정도에 그칩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에 주로 자금이 현금성 자산이 있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도 M&A 또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죠. 근데 이제 국내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배당 결정입니다. 3월 주주총회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6조 6천억 정도의 배당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85%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삼성 디스플레이가 배당을 결정한 6조 6천억 원 중에서 5조 6천억 원 정도가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으로 편입이 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4월 중순쯤 배당금이 유입되는 시기일 테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4월 중순부터는 삼성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 특히 국내에서도 그럴 가능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 6조 원에 이런 배당까지 더하면은 1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초대형 M&A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중소형 M&A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금 여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CEO의 코멘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1월에 CES 기자간담회에서 이 한종희 부회장이라는 분이 M&A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언론 기사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주주총회 때 다시 또 M&A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선 두 가지 이유, 조직 개편과 현금성 자산까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CEO가 직접 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올해는 삼성의 투자를 우리가 아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은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삼성이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저희 주식시장에서는 더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텐데요. 이제 5가지 분야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 5가지를 2개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력 사업, 이미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더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해나가겠죠. 그 첫 번째가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일 것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후공정 패키징 투자, 이제 AI 반도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후공정 패키징 쪽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이오는 다만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제 너무 기술적으로 너무 분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바이오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개 이제 주력 사업 외에 아직은 비주력 사업이지만 새로운 먹거리 관점에서 관심을 확대해야 할 그런 분야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전장,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성통신입니다. 전장 쪽에서가 사실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1월 초에는 삼성전자랑 현대차, 기아차가 홈투카, 카투홈이라는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해외에서 이 전장 사업과 관련해서 M&A 소식들이 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연결시키기는 어렵지만
삼성전기가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전장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 IT 담당하는 이창민 위원이 AI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자료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더해서 본다면은 삼성전기 같은 기업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작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로봇은 이미 작년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사실 주가에 작년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관심을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부사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상무 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력이 점차 본격화하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생각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은 여전히 관심 리스트에 두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성통신입니다. 삼성이 5G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그런데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점점 우주항공 시대가 개화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시대가 개화되면 위성통신 또는 6G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존에 하고 있던 5G 비즈니스는 뒤처진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사업 관점에서 6G 또는 위성통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용 회장이 1월 초에 첫 행선지로 갔던 곳이 삼성 리서치라는 곳인데 여기는 6G를 포함한 차세대 통신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런 회장의 행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위성통신에 대한 투자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투자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르파라는 기관입니다. 저희 이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주로 참고해서 보는 기관 중에 하나가 미국 국방부 산하의 다르파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 다르파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분야에 대해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정부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 다르파를 제가 참고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데 활용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관이 기술 패권 전쟁의 산물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1950년대 미국이 소련과 패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기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 증가가 특히 2017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예산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해죠. 그래서 이런 패권 전쟁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고 그런 의도에서 미국 정부에서 예산을 늘려주고 있다면은 이런 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기관이 또 성과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인터넷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출발했고요. 드론 GPS 같은 기술들도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에 저희 회사에서 제가 이 다르파를 통해서 추천을 했던 아이디어가 후공정 패키징 분야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지금 1분기까지도 주도주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르파가 예산을 늘리는 분야가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또 지금은 죄송합니다. 네, 지금은 우주항공 분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물론 다르파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사실 국내 정책이죠. 국내 정책이 특히 5월과 6월에 이 우주항공 분야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핵심 딱 두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우주항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완전히 다르죠.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이런 곳에서 주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은 주로 산업부, 과기부, 국방부 이런 데서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에서 올해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우주항공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5월 말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예정인데
그 전후로 해서 지금 표시해드리는 이런 추가적인 정책들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 6월에 이런 정책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4월부터 미리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밸류업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2월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추천드렸던 금융업종,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4월에는 좀 쉬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은 첫 번째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고요. 이 부분은 2월 26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남은 세 개, 세제 개편, 상법 개정, 기타 조치,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내용들인데, 문제는 이 세 가지는 입법부, 즉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이견이 있다면은 정책 통과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4월 10일에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총선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4월에는 그런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좀 쉬어가는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주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어서 저희 퀀트 김민규 위원이 마지막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본부 주식전략팀에서 계량 분석 퀀트를 맡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앞에서 저희 이은택 하이난 위원이 시장 전략과 또 테마,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경제나 산업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사실 가격은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 산업, 기업, 재무제표 실적 이런 것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매수 매도가 결정되는 그 포인트는 사람의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결국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심리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가격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아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는 개인, 기관, 외국인이라는 3대 투자 주체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그 상황 때문에 심리 상태가 어떻고 어떤 행동이 나오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고자 하고요. 일단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험선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험선호라고 하면은 위험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선호도를 갖고 있는가를 의미를 하죠. 이건 개인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또 이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위험선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위험선호를 결정을 짓는 것은 사람들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즉 주식에 대한 경험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시대는 주식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기이고요. 또 주식에 대한 경험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주식의 반대편에 있는 채권이라던가 다른 자산들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에 대한 경험이 어떤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논문이나 이런 연구 결과를 한번 참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주식에 대한 경험, 채권에 대한 경험 또는 물가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위험 선호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젊은 시절, 이 젊은 시절 자산에 대한 경험들도 수십 년을 가로질러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위험 선호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게 평생에 위험 선호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의 젊은 시절, 저는 여기서 25세에서 35세를 끊어봤는데요. 약간 좀 나이가 너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돈을 모으고 투자를 시작하는 나이다 라는 접근으로 이 정도 나이로 잡아보았고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나이를 좀 더 어리게 잡아도 결론은 다르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한국의 30대부터 60대까지 이런 젊은 시기에 주식에 대한 경험이 어땠는가를 보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식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 60대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이 3조 호황,
시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고요. 뭐 거의 코스피가 초반에 한 5년의 기간 동안 8배 정도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하지만 그 밑에는 또 굉장히 다릅니다. 50대 같은 경우만 해도 수익률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연평균 3%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변동성은 또 가장 높은 시기를 겪었던 세대가 50대이고요. 그 시기 때는 IMF와 IT 버블의 호황 그리고 또 붕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지수는 조금 올랐지만 그 중간에 변동성은 굉장히 컸던 그런 격변의 시기를 지나온 게 50대의 분들의 젊은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 브릭스 시대 랠리, 즉 금융위기 전의 랠리와 또 차화정 랠리, 이 두 랠리를 즐겼었던, 맛봤었던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30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2011년 8월 이후에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코스피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이었죠. 제대로 된 상승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지금의 3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차이가 사실 주식에 대한 경험 차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 선호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위험 선호의 차이는 결국에 시장의 방향에도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에 대한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시장일수록 결국에는 이 주가가 한 방향으로 힘을 얻어서 추세 있게 올라가기 힘든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시장이면은 사실 뭐 거래라는 게 일부 사람들만 달라붙는다고 추세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기 힘들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그게 반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뭐 이런 측면에 물론 탑다운하게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측면의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이 수익률과 변동성에 대한 차트를 X축의 변동성, Y축의 수익률 이렇게 세대별로 찍어보게 되면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60대, 뭐 50대, 40대, 30대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데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빨간색 원안에 모든 세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즉 주식으로 돈을 벌었었던 경험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미국 시장이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공통된 경험을 계속 공유했던 건 아닙니다. 과거 1960년대로 돌아가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주식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다양했던 그런 시기를 미국도 지나왔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 때 미국 시장이 한 10년 이상 장기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 위험 선호의 차이만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의 다양성 또 이제 생각의 합치성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방향에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도주의 지속력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의 방향을 말씀드렸던 논리와 같은 논리인데요. 주도주의 등장 과정이 사실 초반에는 약한 상승으로 시작이 되죠. 일부 사람들이 먼저 이 산업이나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 라는 의견을 내기 시작하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업이 좋아 보인다라는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거래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늘어난 거래는 계속 탄력 있게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힘 있는 상승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한국 시장에서 최근의 주도주들은 그렇지가 못했죠. 뭐 미국 시장에서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1년 반째 올랐던 반면에 에코프로는 6개월 정도 상승하고 끝났던 것처럼 주도주의 지속력이 상당 기간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생각의 차이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동의를 해야 그리고 그게 거래로 나타나줘야 주도주가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인데 생각의 차이가 큰 환경일수록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개인 거래가 급증하는 그런 시기를 2000년대 초반과 비교를 해보아도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드는 게 결국에는 이런 생각의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순환매가 빨리 일어나고 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출현을 하는 게 이 시장이 이상해져서 또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고장이 나서 또는 뭐 한국 시장이 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차이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성 하에서는 내가 좋아 보이는 주식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아 보이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수익을 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인식에 확산을 하게 되면서 그런 단기 급등주 현상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런 현상을 마냥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것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관 투자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관도 아시겠지만 기업이죠. 사람들한테 펀드를 팔고 그 펀드에 보수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인데 사실 뭐 펀드 설정액이 줄어들고 있고 펀드 성과 보수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환경에 더불어서 가장 이 기관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 최근의 요인은 성과와 보상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기관 투자자의 성과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되겠죠. 그리고 보상은 이제 뭐 결국 자금 유출입이 될 텐데 수익률이 좋을수록 자금이 들어와야 하는 환경인데 사실 액티브 주식형 펀드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 수익률이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익률을 잘 내든지 아니든지 자금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에 1분위부터 5분위까지가 1분위가 가장 수익률이 높은 그룹이고 5분위가 가장 수익률이 낮은 그룹인데 일단은 모두 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수익률이 좋은 1분위 그룹은 자금이 덜 빠져나가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전, 즉 5분위에서 2분위로 갈수록 오히려 성과를 잘 낼수록, 즉 수익률을 잘 낼수록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환경이죠. 이런 환경이 결국에는 이런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역방향이 되는 환경은 성과와 보상이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것이고 결국 이 조건이 저희는 약간 조금 이제 논리의 비약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빈집이나 세론 현상 같은 걸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성장하는 산업이 있고 또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성과를 잘 내서 자금 유입을 만들어 보고 또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보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성과를 잘 내도 보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적당히 관리를 잘해서 자금 유출을 피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커질 수가 있죠. 뭐 그러면서 사실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률의 손실을 막기 위한 뭐 빈집 전략이라던가 세론 전략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급등주 현상과 더불어서 한국 시장에 조금 이상한 점으로 치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놓여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최적의 전략을 찾은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일변 들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걸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좀 세론이 덜 반복되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이제 자료에는 그런 종목들 리스트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 저희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전략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세론 좀 덜 반복되는 뭐 기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로봇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좀 선호해 보는 전략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외국인이 지금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느냐 팔고 있느냐 이것만 많이 보죠. 사고 있으면 좋고 팔고 있으면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외국인이 사면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 이거 숫자로 증명된 사실이 맞고요. 다만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만든 거를 간단히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살 수가 있겠죠. 사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파는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업종 비중을 시장과 비슷하게 시장에 붙이면서 살 수가 있고 시장과 비슷하지 않게 굉장히 액티브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반도체 비중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인데 사면서 반도체 비중을 시장보다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고 시장보다 다르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저 외국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사고 있는 가운데 시장 비중과 멀리 떨어뜨리는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위험을 지더라도 뭔가 내가 초과 수익을 달성해 보겠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업종 비중이 시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위험과 수익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위험이 커지지만 그만큼 또 수익도 높아질 수가 있는 그런 선택이죠. 그리고 업종 비중이 반대로 시장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익이 줄어들지만 위험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액티브하게 한국 시장을 사는 상황이 결국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패시브하게 사는 상황은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액티브하게 사는 그런 환경이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로 들어가서 해석해 보면 뭔가 한국 시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게 좋아지고 어떤 게 나빠질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위험이 올라가더라도 뭔가 베팅을 해서 수익률을 내보겠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패시브하게 사는 거는 뭔가 좋아지거나 나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으니 수익이 좀 줄어들더라도 위험을 줄여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 수익률을 놓고 보면은 액티브하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외국인의 그런 생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른 코스피 수익률을 최근 3년 동안 한번 본 것이고요. 네, 매수하는 과정에서는 수익률이 모두 다 좋긴 합니다. 근데 모두 다 좋지만 액티브하게 매수를 할 때가 패시브하게 매수를 하는 상황보다 한 2배 이상 수익률이 차이가 나고요. 코스피가 올라가는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하는 상황에서 패시브한 매수는 3분의 2 정도의 비율로 코스피가 상승하는데 액티브한 매수는 87%의 비율로 코스피가 상승하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액티브한 형태의 매수가 한국 시장에는 가장 유리한 환경이고 지금 그럼 어떤가를 보면 외국인이 액티브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업종들을 우리가 외국인이 액티브하게 사고 있는가를 보면은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저PBR주들도 많이 사긴 했지만 고PBR주들도 상당 부분 최근에 외국인들이 비중 확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종목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그렇게 많이 매매를 하지 않던 익숙하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의 표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반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데이터로 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봐야 할까 한번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오늘 저희 KB증권 주식전략팀에서 내용 준비한 건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5월 달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